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면 인생 좀 편해지겠지. 이게 욕심이라기보다 그냥 합리적인 기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도 오히려 삶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매장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터지더라고요. 오늘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친 사장들의 당 충전 시간. 제 주변에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매장 1개 할 때는 다들 엄청 잘 돼요. 2개, 3개까지도 괜찮아요. 돈도 잘 벌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제 매장을 늘리기 시작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매장 2개, 3개, 5개 막 늘어나면은 매출은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여기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욕심이 아니에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 벌고 싶고 프랜차이즈 사업해서 성공한 사장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들도 분명히 욕심이 있어서 매장을 확장하고 프랜차이즈를 한 걸 텐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망할까요? 근데 제가 느낀 결과로는 약간 이렇더라고요. 많은 사장님들이 매장 1개 할 때 쓰던 방식을 그대로 매장 2개, 3개, 5개, 막 10개씩 운영할 때까지도 똑같은 방법을 쓰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결정 내릴 때는 기준도 없이 그냥 감으로 판단하고 전화로 해결하고 기억으로 관리하고 그날 급한 문제만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장 1개일 때는 괜찮거든요. 이게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 빠르고 결과도 또 괜찮은 결정이에요. 근데 매장이 늘어난 순간 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장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이익 2천 벌던 게 매출은 1.5배, 2배가 됐는데 그대로 2천을 버니까 빚 갚느라 허덕이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대출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느는데 실제로 남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직원이 늘어나니까 해야 할 일도 엄청 많아져요. 누가 매뉴얼 만들려고 해서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 만들어서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내 맘 같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는 바쁘기만 한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없이 외형만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뻔하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스템은 뭔가요? 레시피? 그냥 교육 매뉴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그 누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레시피나 매뉴얼이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ERP라는 프로그램 쓰는 거 아시나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거를 좀 저희 작은 조직에 맞게끔 한번 개발을 해본 게 있어요. 이거 화면을 좀 보시면서 아직은 배포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한번 써보다가 일부분만 배포를 해보려고요. 일부 기능들만. 저도 매장을 4개까지 늘렸다가 2개까지 줄였어요.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삶이 훨씬 수월해졌죠. 관리해야 될 부분도 일단 줄어들었고 그리고 줄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무엇 때문에 팀원들이 그렇게 떠나고 불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했을까. 분명히 적은 보상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보상 체계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보상 체계였고 충분한 보상을 저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을 문서로 남기지도 않고 숫자로 남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조직이 매출이 상승했는지 아니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게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함께하는 팀원들의 판단력이 같이 흐려지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선택만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사실 감정이라는 게 빡치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준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불만이 생겼는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숫자나 데이터로 명확하게 관찰이 되고 판단이 되면 이게 사람은 그냥 역할에 맞춰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사장은 현장이 아니라 그 결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누가 잘할지 미리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 배치를 해주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말로만 하고 이게 데이터화가 안 되고 관측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형태로 남기면 저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좋은 인력이 들어왔을 때도 이 좋은 인력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얼만큼 업무를 해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일에 대한 몰입도나 집중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장사 단계에서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죠.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얼만큼 와닿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장사에서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면 돈은 벌고 있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아, 쟤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명 잘 구슬려 가지고 막 술 먹이고 막 좋은 거 막 선물 사주고 챙겨주고 막 돈 더 챙겨주고 이렇게 되면은 장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역할 분배가 돼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의 급여가 나갈 거고, 그리고 그 역할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얼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챙겨줄 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잘한 만큼 더 역할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그거를 잘 못했고 이제 와서 만들어가는 중이라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앱을 개발 중에 있어요. 이 어플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팀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문제에서 다 폭발해버리는 거죠.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아무리 좋은 서비스,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 나가면 이것도 땜빵 하느라 사장이 에너지 쓰고 소모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악순환을 못 끊으면 매장이 계속 늘어나도 사장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주변 사람들 못 믿게 되고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놔도 문제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거는 진짜 개박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먼저 줄이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내가 했던 역할보다 더 많은 개선이나 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 더 큰 그림에서 이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되게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 지금 매장 2개 하고 있잖아요. 4개까지 늘렸다가 축소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스템만 제대로 잡히면 매장 확장하는 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매장을 늘릴 때 어떤 타이밍에 매장을 늘려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조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준비가 돼 있다고 매장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매장에 들어가는 인력 체계라던가 이 매장을 2개, 3개, 4개 확장했을 때 이 역할에 대한 급여는 얼마로 책정을 할 거고, 이 2개, 3개, 4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팀원 간의 이동이 원활하게 할 거냐, 그리고 뒷단에 받쳐주는 회사의 마케팅, 회계, 노무, 뭐 인사, 뭐 브랜딩,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매장 1-2개까지는 그게 없어도 그냥 사장의 능력만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막 매장 1-2개 잘 되는 데는 진짜 많아요. 그 말인 즉슨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장사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직영 매장을 막 5개, 10개 개수가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는 사장님들은 전 이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겨우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냥 제가 좀 좋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 차이가 매장이 많은 사장이랑 계속 커지는 사업가를 좀 구분해 주는 것 같아요. 왜 돈은 더 벌고 있는데 삶은 더 힘들어질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김승우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멕시코 어부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멕시코에 어떤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휴가 차원에서 거길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멕시코 어부가 낚시해서 잡아온 물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한테 이거를 많이 잡아서 사업화하면 어떻겠냐,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멕시코 어부가 그렇게 사업해서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는 더 큰 보트를 사서 물고기 잡는 수확량을 더 늘리고 뭐 공장도 지어서 이걸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부가 그 다음엔요? 그러면 미국에 뭐 빌딩도 사고 거기 사무실도 얻어서 당신은 사무 업무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해변가 근처에 별장도 짓고 그 별장에서 뭐 친구들이랑 맥주도 먹고 뭐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유유자적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 어부는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 어부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대충 늦지막히 이제 출근해가지고 뭐 낚시는 몇 시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날 잡은 거 갖다가 팔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 삶이 온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도 확장하고 구조를 늘려가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구조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만 벌려버리면 사장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 대비 내 몸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번아웃이 오는 것 같거든요. 저도 번아웃이 왔던 적이 꽤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일상 루틴을 최대한 안 놓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확해야 되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규칙과 룰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버는 삶으로 가버리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원들은 저는 분명히 퇴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본인이 더 좋은 곳으로 나가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같이 성장하는 속도가 비슷하다면 계속 같이 키워나가면 되는 거고, 거기서 대표가 얼만큼 이거를 속도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가는 만큼 이 팀원들이 불만이 생기고 이 사람은 성장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교의 졸업 같은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원이 우리 팀 내에서 역할을 정말 잘해. 근데 보상 체계가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다른 데서 더 큰 보상 체계를 받던지 아니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럼 분명히 그 친구는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분명 같은 시기에 파티 플레이를 하고 게임을 했는데 누군가는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레벨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 파티로 같은 사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떠나보내고 다시 우리 레벨에 맞는 팀을 꾸려서 이 게임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이 파티장 또는 뭐 길드장이 될 수도 있죠. 이 조직원들을 같이 레벨업을 시키지 못하고 그만큼 조직도 성장하지 못하면 이탈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률을 낮추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배정해 놓고 이 역할에 맞는, 결국에는 순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대 애들은 나이가 먹고 10대 애들, 고등학생 애들은 또 졸업해서 직장을 찾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장들은 돈을 버는데 점점 인생이 힘들어지는 구조에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을 때 시작되는 문제는 왜 눈에 안 보일까?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잘 되고 있을 때 문제점이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잘 되면 돈이 많이 벌리거든요.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그러면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내 삶이 좀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대부분 이 문제가 언제 터지냐? 버는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갑자기 버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 구간에서 문제가 분명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버는 금액이 일정하고 늘어나면 이게 안 터져요. 쌓여 있는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점점 쌓이던 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불만이 조금씩 새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누적돼 있던 문제들이 매출이 떨어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이 계속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은 떨어질 때도 있고 유지될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유보금을 얼마나 쌓을 건지, 이것도 결국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럼 역할별로 급여가 나가는 게 있고 여기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회사가 잠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이 조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는 돈을 다 족족 갖다가 쓰지 말고 한 달에 회사 수익이 1,000만 원씩 찍힌다고 막 갑자기 BMW 사고 벤츠 사고 막 풀알보 때려가지고 이렇게 사버리면 인생 날아가는 거 그냥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계속 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 1,0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냥 팀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직 내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팀원하고 나하고 능력평가를 했을 때 얼마나 갭 차이가 나냐. 막말로 내가 얘보다 2배를 받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 대비 이 대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는 이 시장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급여를 벌고 그 급여를 받고 이 회사에 계속 돈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회사가 커지고 계속 소비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랑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을 써버리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거를 좀 농사로 비유를 해보면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를 심어서 쌀을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쌀룬을 다 제거를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이제 쌀이 되는 거고, 그냥 요 씨앗에 쌀룬이 있는 상태로 이제 뭐 그걸 현미도 아니지. 하여튼 이걸 원물 상태로 보관하면 이걸 다시 심으면 싹이 터서 벼를 다시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종자를 모아놔야 되는데 종자를 모으지 않고 다 쌀로 도정해서 창고에 박아놓으면 이거는 그냥 먹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종자를 모아서 다시 심고 여기 있는 쌀을 만들어서 이 쌀은 팔고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시 땅을 사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장사에 비유하면 어떤 형태일까요? 우리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요. CMA 뭐 RP 통장이나 그런 아니면 채권을 구매를 한다던가 크게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이제 자산을 보내놓고 여기서 계속 누적되면서 돈이 불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가 지날수록 자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써가지고 매장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계속 해가지고 회사가 굴러가면서 커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버는 족족 다 써버리면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다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 사업할 때 막 월급 280, 250 이렇게 받던 애가 갑자기 통장에 700만 원씩 찍히니까 눈 돌아가지. 막 다 써보고 싶고 사보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막 옷도 사고 커피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막 술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래도 돈이 남아. 와, 이게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간과한 거지. 겨울이 온다. 우리 인생에 겨울은 온다.
그 겨울이 온다라는 걸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 왔을 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겪어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걸까요? 왜 잘 될 때는 안 터지던 문제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막 직원들 퇴사한다 그러고,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 못 해먹겠다 그러고. 이 구간을 같이 버텨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지. 왜 한 번에 터질까? 나도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 할 말이 없어요. 월 2천 벌면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와,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서 내가 진짜 돈 잘 번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 야, 그래도 1,000만 원이 남네. 이게 1년 모으면 얼마야? 1억 2천? 야, 강남 집값이 얼마야? 40억? 50억? 야, 지방도 막 집값 5억, 6억 이러네? 야, 내 집 살려면은 대출 안 받고 5년 이상 모아야 되네? 근데 5년 뒤에 이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또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벌어도.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버는 돈을 김승호 회장님 돈의 속성 책을 보면은 돈은 중력처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불어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조그만 거에서 붙을 때는 진짜 얼마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커질수록 진짜 빠르게 불어나는 것 같거든요. 뭐 저도 아직 요만한 단계에서 이제 굴러가고 있는 중이라 그걸 크게 체감하고 있진 못하는데, 맨 처음에 벌던 거에서 저도 이제 구조를 잡고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잘 세팅을 해놓으니까 뒤돌아보면 막 자산이 이만큼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산이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되게 좀 종교적일 수도 있고 뭐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늘이 내게 맡겨놓은 거다, 잠깐.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잠깐 빌렸다가 가는 것처럼 그냥 나한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라고 누군가 나한테 맡겨놓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커져요. 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팀원들을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다들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막 돈 2천만 원씩 벌면 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진짜 재미없다. 계속 같은 일 반복하니까. 근데 그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 곁들여서 저는 매장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멈추고 이게 지루하다고 느끼고 돈에 매몰돼서 그냥 그 버는 거에 만족해버리는 순간 저는 그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내가 이 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어떻게 세상에 제공할 수 있을까? 좀 되게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돈을 벌고 싶고 많이 벌고 싶은 입장에서, 근데 그러한 목적이 없이 돈만 벌다가는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만 남더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어느 순간 저희 사회가 많은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어떤 지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좀 잘 나가는 사업가 분인데 충분히 사회에서도 인연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결정사에 이제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사에 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나란 사람은 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로 평가되는가가 궁금해서 결정사를 등록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장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